챕터 4 치수 기입법 및 재료 표시법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기억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확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치수의 단위에 대해서 나오죠. 자, 단위 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길이의 기본 단위는 뭐다? 밀리미터이더라. 각도는 도를 기준으로 한다. 밀리미터나 도 이외의 단위를 사용하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단위를 기호를 붙여서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서 1장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제도에서 길이의 기본 단위는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밀리미터예요. 이때는 따로 단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센티미터라든가 미터라든가 인치 또는 피트 이런 단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죠. 가공자에게 지시하는 주기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기입하면 돼요? 뭐 길이의 기본 단위는 뭐 센티미터이다. 이렇게 한 줄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도는 당연히 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뭐 도 위에 도, 분, 초까지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도면상에서는 도로 많이 표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 정밀도에 따라서 소수점 아래 두 자리 또는 세 자리까지 나타내 줄 수 있더라. 자,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10이라는 수하고 10.000이라는 수는 어때요?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도에서는 요 두 개를 다른 거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에서 이렇게 소수점 아래 자리까지 표현한 것이 좀 더 뭐하더라? 정밀하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치수 기입의 요소예요. 이 부분도 시험에서 나왔기도 하고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수 기입의 요소에는 뭐가 있다? 치수선, 치수보조선, 화살표, 치수문자, 지시선 등이 있더라. 모두 뭐다? 가는 선, 굵기더라. 자, 여기 굵게 물체의 외형선이 존재하고요. 요게 물체를 나타내는 외형선이죠. 그래서 치수를 받치고 있는 요 선 자체를 갖다 뭐라 그래요? 치수선이라고 하고요. 양쪽 끝에 화살촉이 나오죠. 그래서 치수선을 화살표까지 같이 해서 치수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자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치수죠. 그 다음에 이 치수선, 치수를 갖다 뽑아내기 위해서 보조하는 요 선들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죠?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서는 여기 물체의 외형선과 치수선 자체를 치수 보조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띄워요. 얼마 정도? 3mm 정도요.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치수선 위로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이 부분도 약 한 3mm 정도 연장해서 표현합니다. 뭐 반드시 3은 아니고요. 뭐 한 2mm 정도 해도 뭐 무방해요. 도면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요거는 약간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외형선과 치수보조선은 약간 띄우고 치수보조선, 치수선 밖으로 약간 삐져나오게 하더라.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지시할 때 나타내는 지시선. 그래서 요 녀석은 요 각도가 몇 도? 그렇죠. 통상적으로 60도 방향으로 긋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선의 굵기라든가 이런 보조선, 인출하는 것들 요걸 갖다가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치수 기입의 원칙이 있는데요. 요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봐보죠. 자, 형체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치수를 명료하게 도면에 기입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필요한 치수를 갖다 기입 안 하면 치수 누락이에요.
그러면은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는 형체의 크기나 자세 및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당연히 그래야 될 거고요. 치수는 되도록 정면도에 집중하여 기입한다. 보기 좋게 알맞게 기입하면 절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왜 정면도가 중요한지는 제가 토상법에 설명했었죠. 우리 기본적인 토상도수는 몇 개예요? 기본 토상도수 6개였었죠? 그래서 정면에서 본다. 그래서 정면도, 우측이면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배면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기본 6개의 토상도 중에서 그 물체의 특징이나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난 토상도를 갖다가 뭘로 선정해요? 그렇죠. 정면도로 선정하죠. 그러니까 치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정면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치수는 중복 기입을 피한다. 뭐 간단하게 하나 봐볼까요? 자, 요거 토상도 할 때도 제가 한번 그렸었는데 간단하게 니은자예요. 자, 여기를 갖다가 내가 정면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정면은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그려지겠죠. 우측면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평면도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mm, 여기도 10mm. 그러면은 전체 요 높이가 20이 되겠죠. 여기 가로도 10mm, 여기는 뭐 30mm라고 이야기합시다. 됐죠? 여기 폭도 뭐 10mm 그냥 갑시다. 자, 그러면은 중복지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요 길이하고 요 그림이 좀 제가 잘못 그려지긴 했는데 요 길이가 같은 거죠. 지금 현재 요 면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 면 위에서 내려봤을 때요.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치수를 기입하고 여기에다 하나를 더 기입해요. 그럼 똑같은 부위의 치수가 2개죠? 요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중복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여기다가 폭치수 기입하고 여기다가도 폭치수를 기입해요. 뭐겠어요? 그렇죠? 중복치수라는 거예요. 요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잠깐만 지워서. 자, 그 다음에 또 중복이 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요. 자, 여기다가 내가 하나의 치수를 기입하고 여기다가 전체 길이에서 이렇게 기입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10mm고 여기가 30mm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여기다가 뭘 해버려요? 그렇죠. 20mm 치수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된다? 중복이 되더라. 왜? 10 더하기 20이면 뭐예요? 30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복이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를 10mm로 만들어야 돼, 길이를. 그러면은 1000분의 1mm예요.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10mm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뭐 가공 기계에 대한 뭐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가공자의 숙련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치수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가 구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발생해요? 진동이 발생하죠. 이 진동에 따른 오차는 어떻게 할 건데요? 틀어지면요. 무슨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10mm를 정확하게 1000분의 1mm 오차도 없이 가공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걸 갖다가 이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이걸 허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는 오차의 개념이 뭐다? 그렇죠? 공차라는 겁니다. 공차.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mm는 뭐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2까지 허용하겠다. 이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인데 뭐다? 9.9mm에서부터 10.2mm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뭘로? 그렇죠. 10으로 인정하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항상 공차가 따라가고 여기도 공차가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공차가 누적되게 되면은 전체 길이에 대한 공차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로 본다? 중복으로 보더라.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문자에다가 가로 씌워요. 좀 이따 나올 건데. 그래서 치수 문자에다 가로 씌우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건다? 참고 치수더라.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자는 여기 10mm에 따른 오차 범위만 맞추면 되고 여기 20mm에 따른 오차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그 범위 내에 들어오게끔 가공해서 맞춰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고 치수가 들어간 순간 뭐다? 이건 중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섯 번째, 치수는 선에 겹치게 기입해서는 안 된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 일정한 거리만큼 띄워서 그려라. 근데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서 치수를 갖다 기입해버려요. 지금 치수 보조선과 외형선이 겹치게 되죠? 이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는 되도록 계산하여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한다. 아니, 가공자가 뭘 가공해야 되는데 이걸 맨날 뭘 계산해야 돼요. 얼마만큼 깎아야 되는지. 힘들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산하여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치수선이 서로 만나는 곳에 기입하면 안 된다. 치수선과 치수선이 서로 만나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 이게 없는데 이런 케이스는 좀 없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치수를 이렇게 기입하고 극단적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서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치수선이 서로 겹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빼거나 아니면 여기 중간 부분을 끊어내요. 이해되셨어요?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바꿔서 하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치수선이 서로 만나는 곳에 기입하면 안 된다. 요걸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필요에 따라서 기준으로 하는 점, 선 또는 면을 기초로 한다. 자, 여기 길이치수 두 개가 들어왔는데 어디가 기준이에요? 여가 기준이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요거에 점이기도 하면서 선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뒤쪽에 있는 왼쪽 좌측에 있는 요 면이기도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하나씩 이렇게 기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가장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플러스 알파에서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치수 표시기호. 이것도 시험에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호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원 같은 경우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을 그리면 항상 뭘 그려줘야 돼요? 그렇죠. 중심선을 그려줘야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 원의 지름을 나타낼 때 뭐라고 표시한다? 그렇죠. 파이라고 표시하더라. 그래서 파이 지름이니까 디아미터죠. 그래서 뭘로? 파이라는 기호로 표시한다. R은 뭐예요, 여러분? 레디우스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뜻하는 거고요. 뭐 여기다 기입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파이 20이다. 그럼 반지름 얼마예요? 그렇죠.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의 지름. 구가 뭡니까? 스피어, 디아미터, 그 다음에 구의 반지름, 스피어, 레디우스. 그래서 S파이가 구의 지름을 뜻하는 거고요. 구의 반지름은 뭘로? SR로 표기합니다. 다 치수 문자 앞에다 이렇게 기입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변을 갖고 있을 때, 자,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런 직육면체 자체를 갖다 그리는데, 내가 여기서 보게 되면 뭘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요렇게밖에 안 보이죠. 근데 지금 그림이 좀 제가 잘못 그려지긴 했는데, 자, 여기도 10mm, 높이도 10mm, 세로도, 가로도 10mm, 폭도 10mm.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정사각형 단면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다가 요렇게 해놓고 뭐라고 표기해요? 정사각형 10 요렇게 기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다? 가로와 세로가 뭐 얼마? 10mm, 10mm인 정사각형입니다. 라고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 t는
눈치채셨죠? 티크니스. 약자 T라고 표기하시면 되고요. 두께가 균일한 판들 같은 경우 몇 T짜리다 몇 T짜리다 이렇게 표기해요. 그래서 T5다 그러면 두께가 5mm인 강판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 챔퍼죠. 그래서 대문자 C를 쓰고요. 그래서 C5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로 세로 얼마로? 5mm. 좀 세로로 쓸게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써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챔퍼는 5mm 그 다음에 뭐로? 각도 45도.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쪽에 답시다. 가장 많이 쓰는 거 뭐다? C5다.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수 기입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하긴 하는데 거의 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호를 붙여서 기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호의 길이. 그래서 이 녀석이 아크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원호라는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치수 문자 앞이나 또는 위에 기입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쪽이 더 많고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20mm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수 문자 앞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20라고 표기해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뭐한다? 치수 문자에다가 사각형 상자 테두리를 씌우더라. 그럼 뭐다?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뜻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 치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치수 문자에다 뭘 한다? 괄호를 붙이더라.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치수 문자 아래다가 언더라인 밑줄을 그리게 되면은 얘는 뭐다? 비례 치수가 아닌 치수이더라. 이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호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 번 보시면서 좀 기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골고루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 치수 표시 기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셔가지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섯 번째 치수 기입 예의 중에서 현, 호, 각도 치수의 치수 기입의 구분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이건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중학교에서부터 호 하면서 뭐 했어요? 현이다, 호다 요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중심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이 있게 되면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직선 거리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현이라고 표현하죠. 곡선 거리는 요걸 호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를 중심각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호에서의 각도는 뭐다? 요 부채꼴의 중심각을 뜻하더라. 그럼 현은 요 두 점의 직선 거리니까 뭐예요? 요 점과 요 점 직선이니까 얘하고 얘가 평행하죠. 모양 구분 되겠어요? 그래서 요 직선거리, 요 끝점에서 끝점까지 거리가 뭐마다 직선거리가 50이더라. 그 다음에 호의 치수는 요 보조선 모양이 다 똑같아요. 현하고 호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 호의 곡률 반경만큼 얘도 이렇게 구부려져 있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호의 길이가 얼마입니다? 55입니다. 그래서 호라는, 원호라는 기호가 붙었죠. 자, 각도는 요 중심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 안에다 하지 못할 때 밖으로 빼야 되니까 요거의 연장성격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보조선의 모양을 보고 아, 얘는 각도입니다 또는 호입니다. 요걸 구분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호 각도 치수를 어떻게 기입하는지 그 모양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센터 구멍의 표시 방법인데요.
자, 센터는 선반 가공에서 공작물을 지지하는 부속 장치로서 주로 축 가공 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게 선반이라는 공작기계예요. 공작기계. 그래서 센터로 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뭐 여러분들 선반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뭐 비전공자들 분들 같은 경우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선반 동영상을 갖고 와서 잠깐 우리가 동영상을 좀 보고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황금색으로 돌아가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공작물인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 아래쪽에 뭉치 지금 방금 빠진 거 보이셨죠? 이게 지금 현재 센터 구멍을 가공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외경 절삭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현재 여기 방금 돌았던 이 부분이 공작물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척이라는 거예요. 공작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녀석이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좀 이따 우리가 그림 보고 교재 그림 보고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센터를 잡는 심압대라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뭐다? 공구대더라. 바이트가 끼워지는, 그리고 요게 절삭날 칼인 바이트예요. 바이트.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센터로 축을 지지할 필요가 있냐? 자, 이쪽에서 척에서 우리가 공작물을 잡아놓고 나서 얘를 갖다 고속 회전을 시켜요. 요 센터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게 고속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그렇죠. 원심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꾸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 끝단에서 뭐가 떨림이 많이 생겨요. 떨림이. 우리가 축 중심을 기준해서 정원 형태로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얘가 자꾸 그걸 벗어나려고 해요. 그럼 떨림이 생기면 뭐겠어요? 정밀 가공 하겠어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축 끝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요. 구멍을. 그래서 이 구멍 사이로 뭘 갖다가 센터를 갖다가 끼워 가지고 양쪽을 지지해 버린 겁니다. 그럼 훨씬 뭐예요? 이 떨림 자체가 적어지더란 겁니다. 그래서 정밀 가공 자체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센터는 우리가 축 가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센터 구멍이 필요하니까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치우고 계속 설명을 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센터 구멍의 표시 방법 봅시다. 여기가 주축대라는 거고 여기 지금 조그맣게 보이죠? 원래는 더 커요. 이게 척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동 드릴 보게 되면은 드릴날 여기 끼워가지고 고정하는 부분 있죠? 앞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뭐 산바리처럼 이렇게 세 가닥이 생겨가지고 얘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드릴 바이트 끼우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돌리게 되면은 요걸 꽉 튀어나와서 잡아주면서 고정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색칠해진 부분이 공작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작게 그려지긴 했는데 여기가 뭐다? 공구를 갖다 끼우는 공구대라고 하는 거더라. 그 다음에 여기 축 지지하는 거 센터. 그 다음에 여기 센터를 지지하는 심압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구대는 좌우 이송, 앞뒤 이송이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입체적으로 축의 센터 구멍에 센터가 결합되는 녀석이고요. 이게 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끼워져서 지지가 돼요. 자, 얘가 그래서 고속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센터는 고정 아니에요? 고정 아닙니다. 심압대 안에가 베어링 장치들이 있어서 이 센터도 같이 돌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 끝에다가 이런 구멍 가공을 하는 걸 뭐라 그런다? 그렇죠. 센터 구멍이라고 하더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래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에서 센터 구멍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센터 구멍의 도시 방법,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센터 구멍의 도시 방법이 중요한 것 자체는 뭐냐? 축 가공 후에 축을 진짜 싹 다 깎고 난 다음에 이 센터 구멍을 남겨둘 것인지 남겨두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 구멍의 필요 여부에 따른 그림 기호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치수를 갖다 어떻게 써야 돼요? 요건 뭐 지금 단계에서 모르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2차 실기에서 요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권사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실 거예요. 여기서는 뭐다? 센터 구멍 필요 여부에 따른 그림 기호를 기억해라. 자, 이 센터 구멍 자체가 있어도 될 때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죠? 그때의 기호가 요렇게 기호를 표기하더라. 그래서 요 치수를 갖다 센터 구멍에 대한 요게 센터 구멍 치수예요. 요거 할 때 남겨둘 때는 요렇게 해서 모양으로 해서 남겨둔다는 걸 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남아있어도 된다. 기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선에 의해서 센터 구멍 치수가 나왔는데 그냥 화살촉으로 끝나버리죠. 남아있어도 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어도 된다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라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거죠. 그게 모양이 요 기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이 센터 구멍 자체가 축 가공할 땐 필요해요. 근데 축이 다 가공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를 구멍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서 이 부분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축 길이가 예를 들어서 20mm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가공할 때는 어떻게 돼요? 처음 가공할 때는 20mm 이상이 돼야 되겠죠. 뭘 고려해서? 이 센터 구멍을 고려해서 더 길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가공이 다 끝나면은 20mm, 필요한 것은 20mm니까 20mm 남겨놓고 잘라서 없애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센터 구멍의 도시 방법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중에서 직렬 치수 기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치수 자체를 갖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계속해서 기입해버렸네요. 됐어요? 그래서 한 줄로 나란히 연결된 치수에 주어진 치수 공차가 누적돼 상관없는 경우에 사용하나? 자, 여기 끝에서부터 끝단에서부터 첫 번째 구멍 홀까지 거리가 25mm예요. 그 다음에 홀과 홀 사이 거리가 20mm고 25mm, 25mm, 20mm. 제가 좀 전에 뭘 설명했습니까? 공차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차는 뭐다? 허용할 수 있는 오차더라.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치수가 이렇게 기입되는 순간 뭐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용하는 오차 범위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차가 존재하더라. 그러면 뭐예요? 여기도 공차가 있고 여기도 공차가 있고 이게 계속해서 쌓여버려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그렇죠. 누적 공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공차가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전체 요 길이의 범위를 물론 여기에 참고치수여 가지고 중복치수를 피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전체 길이의 범위를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직렬치수 기입법도 쓰기도 하는데 뭐다? 이럴 때는 뭐다? 누적되어도 상관없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병렬치수 기입법. 병렬치수 기입법은요. 이게 누적 공차가 발생했죠. 좀 전에 직렬치수 같은 경우는. 근데 병렬은 말 그대로 한 곳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왼쪽 요 부분을 기준으로 잡았죠. 요 원은 따로 기입하지 않아요. 이게 기준선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표현한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도면 작업할 때는 이런 거 안 그립니다. 자, 여기 왼쪽 기준에서부터 첫 번째 구멍까지 15mm, 기준에서 두 번째 구멍까지 35, 60, 85, 105. 그러니까 첫 번째 치수의 공차가 두 번째 치수 공차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 자체를 갖다가 주지를 않죠. 왜? 독립적이잖아요, 치수 자체가. 이해됐어요?
봅시다. 치수를 계단 모양으로 기입하는 방법이더라. 하나의 기준선을 기준해서 치수를 계단 모양으로 기입하고, 그래서 개개의 치수 공차는 다른 치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선의 위치는 제품의 기능이나 가공 등의 조건을 고려해 적절히 선택하여야 된다.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왼쪽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오른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물체의 형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뭐다? 요 치수가 병렬 치수에서 기입되어지는 모양과 의미, 뭐예요? 개개의 치수 공차는 다른 치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내용을 기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누진 치수 기입법이에요. 자, 누진 치수 기입법은 병렬 치수와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자, 지금 현재 왼쪽 기준으로부터, 그래서 이 기준 위치에다가 기점 기호, 요건 우리가 나중에 누진 치수 기입할 때 반드시 표시하는 모양이에요, 모양. 요 원은 여기 기준선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따로 표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걸 첫 번째 기준 위치에다가 기점 기호를 이렇게 하나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멍까지는 15mm. 다시 기점 기호로부터 두 번째 구멍까지는 35mm. 60mm, 85mm, 105mm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병렬하고 누진하고 뭔 차이 있어요? 그죠? 얘는 치수 자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아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얘는 한 줄로, 우리가 병렬과 같은 개념으로 한 줄로 하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적게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누진 치수 기입법은 뭐다? 기점 기호를 기준으로 한 줄로 나란히 연결되게 기입하는 방법이고, 기점 기호로부터 뭐다? 누적된 치수를 쓰더라. 그래서 병렬 치수 기입법 같이 개개의 치수 공차는 다른 치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죠. 병렬과 같은 거니까. 차이점 뭐다? 병렬은 치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고, 누진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거더라. 그래서 하나의 기준선으로부터의 각각의 치수가 들어가는 거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직렬 치수 기입법이라든가 병렬 치수 기입법, 누진 치수 기입법들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양하고 간단한 의미들 그걸 위주로 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좌표 치수 기입법이 나오는데 요건 간단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요런 경우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그냥 바로 치수 기입해요. 이어서 해도 된다 그러면 이어서 하는 거고, 아니면은 따로 병렬로 뽑아야 된다 그러면 병렬로 뽑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치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파이 6이네요. 됐어요? 그럼 여기도 B도 파이 6이고요. 여기도 파이 6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할 수도 있고 3- 요거 안 하고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 나온 거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기입하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표로 작업하는 방법도 있더라. 자, 여러분 요건 하나 고칩시다. F가 아니고 뭐예요? 구멍의 크기겠죠? 크기. 그래서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해놓고 각각 구멍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좀 바꾸죠. 자, A, B, C, D, E, F 이름표를 붙여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했죠. X방향, Y방향. 그래서 A 구멍은 요 기준점부터 X방향으로 얼마? 15mm. 여가 15mm 나왔네요. 그 다음에 Y방향 얼마? 10mm. 됐어요? 그 다음에 구멍의 크기는 얼마? 파이 6.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작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 요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멍 치수. 요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뭐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또 연관 지어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이러한 일정한 판 구조겠죠?
그래서 왼쪽 모서리부터 첫 번째 구멍이 10mm만큼 떨어져 있고요.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은 15mm이고요.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 건다? 피치라고, 여기서는 피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 10은 당연히 뭐예요? 구멍의 크기일 거고요. 앞에 나온 11이 뭐다? 그렇죠. 구멍의 개수를 뜻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자체는 뭐냐면은 구멍 크기가 파이 10인 구멍이 총 몇 개 있어요? 11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처음 구멍에서 마지막 구멍까지의 전체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다 등간격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개념만 보는 거니까. 자, 요게 뭡니까? 3-파이 6이죠. 아까 6mm짜리였잖아요. 됐어요? 구멍이 몇 개예요? 3개. 그럼 피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요게 등간격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1개, 2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구멍 개수에서 구멍과 구멍 사이의 요 간격인 요 피치 개수는 뭐다? 하나를 뺀 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구멍 개수가 11개니까 실질적으로 요 간격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10개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멍과 구멍 사이 피치 간격은 15mm고요.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19 곱하기 15에서 얼마다? H수는 150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피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멍치수에 대한 것은 요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2번 재료 표시법이네요. 재료 표시법.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재료라는 것 자체는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여기다 다 할 수는 없어서 시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 위주로 요 편은 정리했고요. 이거 외에도 뭐 시험에서 보여지는 기호들이 있을 거예요. 재료 기호들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또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재료는 이게 어떤 의미들을 갖더라 라는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강의에서 우리가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라고 나오는데요. 기호는 SS275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구분이 아니고 요 기호하고 명칭,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요 숫자들의 의미,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외우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S는 뭐다? 강, 스틸을 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를 뜻하는데요. R이에요. 스트럭처라고 해서 이렇게 S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275 요 세 개로 나오죠. 요건 뭐다? 최저 항복 강도를 뜻하더라. 그래서 275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더라. 단위가 SI 단위죠.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그래서 최저 항복 강도, 여기서 최저 인장 강도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요 부분은 뭐 재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워낙 좀 용어들이 좀 단순하면서 좀 겹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것은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자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SM275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은 SM이라는 게 있고요. SW, S라고도 표기를 해요. 그래서 건축 용어 상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SM으로 표기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용어 사전에 보게 되면은 SWS다라고 표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스틸, 웰딩, 스트럭처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 이치로도 마찬가지로 뭘 뜻한다? 최저 항복 강도를 뜻하더라. 그래서 일반 구조용 아변강제는 SS로 시작하고 용접 구조용 아변강제는 SM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요거 외에 SWS도 하나 더 있더라. 요 정도로만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특수강 중에 하나가 SM20C라고 나오는데요.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를 뜻해요. 그래서 첫 번째 S는 당연히 강철, 스틸을 뜻하고 두 번째 M은 기계 구조용에서 머신 스트럭처 유즈라고 해서 SM으로 표기해요. 자, 그 다음에 20C라고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은 카본이에요, 카본. 탄소잖아요, 카본 자체가. 그래서 20C는 뭘 뜻한다? 탄소 함유량을 뜻한다. 그래서 퍼센트로 표현하게 되면 또 10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0.18에서 0.24%의 중간값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20은 중간 아닌데요. 이게 딱 중간에 맞게 나온 녀석이 있고 지금처럼 퍼센트가 약간 좀 중간이 아닌 녀석으로 표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뭐다? 탄소 함유량을 뜻한다. 계략적으로 요거 중간이 한 0.20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중간값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강이라고 있는데 SC450. 자, S는 강철이고요. C가 캐스팅, 주조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450 나왔죠? 이건 뭘 뜻한다?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한다. 그 다음에 단강 SF340. 그래서 단조강이라고도 하고요. 탄소강, 단강품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F 자체가 포징이라고 해서 단조의 영어 스펠링 F를 따온 거예요. 당연히 340은 뭐겠어요? 그렇죠.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철이에요. 주철. 주철 중에서 우리가 GC200 하게 되면은 회주철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밑에다 쓰기가 좀 힘드니까 위에다 쓸게요. 그레이 캐스틴이라고 해서요. 그레이가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GC는 뭘 뜻한다? 회주철품을 뜻한다. 그래서 요 200이란 수치도 뭘 뜻한다? 최저 인장 강도더라. 그 다음에 뭐 BMC 270, WMC 330. 그래서 B가 뭐예요? 블랙이에요. 검은색. 그럼 W는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화이트, 흰색을 뜻하겠죠. 그래서 요 BMC와 WMC는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 BMC가 흑심 가단 주철, WMC가 백심 가단 주철을 나타내더라. 당연히 뒤에 나온 숫자 270, 330은 뭘 뜻한다?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한다.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요거 외에 시험 문제에 또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 정리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시켜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론 강의는 요 정도로 하고 문제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설명 중 반지름 치수 기입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반지름 치수를 표시할 때는 치수는 양쪽에 화살표를 모두 붙인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지름을 나타낼 때는 양쪽 화살표 이렇게 다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지름을 나타낼 때는 뭘로? R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안쪽에 화살표과 문자가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양쪽에 다 붙인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화살표나 치수를 기입할 여유가 없을 경우 중심 방향 치수선을 연장을 긋고 화살표 붙인다. 지금 요 경우 이야기하는 거죠. 안쪽에다 둘 다 기입할 수 있으면 기입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작거나 하게 되면 안쪽에 하면은 막 다른 거와 겹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화살표하고 문자를 요 선을 연장해서 뭐해라? 바깥에다 기입해라. 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지름이 커서 그 중심 위치까지 치수를 그을 수 없을 때는 자유실선을 원호 쪽에 사용할 치수를 표기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요 곡률 반경 자체가 아주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R, 뭐 2000이다. 2000mm라는 거예요, 반지름이. 됐어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 뭐가 되겠어요? 중심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요 치수 하나 기입하려고 요걸 갖다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종이는 이미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중심을 지칭하는 요 중심선을 그려요. 다 그리진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부분을 쭉 연장해서 가게 되면 어디로 닿는다? 그렇죠. 요 호의 중심을 닿더라.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는데 뭐 한다? 이렇게 Z자의 형태로 구부리는데요. 요거 있죠. 첫 번째 치수서, 화살적을 포함한 치수서. 얘가 뭘 갖다가 지시하게끔 쭉 연장을 그었을 때 요 중심을 나타내게끔만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여기다가 R 얼마다 이렇게 기입한다든가 여기 공간을 좀 더 길게 빼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R 얼마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지름 치수는 중심을 반드시 표시해 기입한다. 반드시 기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녀석 있을 때 요거 뭐 제가 자꾸 원을 그리는데 R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 치수 기입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치수는 되도록 주 투상도에 집중한다. 우리가 치수는 되도록이면 뭐였어요? 그렇죠. 정면도에 집중하라고 했었죠. 이 정면도가 뭐예요? 주가 되는 투상도. 그러죠? 우리 기본적인 투상도가 6개 있잖아요. 그 중에 주가 되는 거, 꼭 필요한 투상도. 뭡니까? 정면도죠. 그래서 그 물체의 형상이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을 정면도로 선정하기 때문에 치수도 정면도에 집중되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는 중복 기입을 할 수 있고 절대 없죠. 아까 요거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 뭡니까? 똑같은 부위에 치수가 2번 들어가도 중복이고 하나를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안 들어갔는데 다른 데다가 이렇게 치수가 들어간 경우, 작은 거 2개 더해서 큰 치수가 나오면 이것도 중복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관련되는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해야 될 거고요.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하여 기입한다. 짬뽕으로 기입하게 되면은 치수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치수는 공정마다 묶어서 기입한다. 이렇게 기입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치수 위치와 기입 방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치수는 투상도와 모양 및 치수의 대조 비교가 쉽도록 관련 투상도 쪽으로 기입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투상도인 경우 길이 치수의 위치는 수평 방향 치수선에 대해서는 투상도의 위쪽에, 수직 방향 치수선에 대해서 투상 쪽의 오른쪽에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은 길이 방향 좌우 그리잖아요. 위쪽에다 이렇게 기입해라. 높이 치수다 그러면은 오른쪽에다 이렇게 기입해라. 요 말이에요.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각도 치수는 기울어진 각도 방향에 관계없이 읽기 쉽게 수평 방향으로만 기입한다. 요게 틀렸어요. 자, 각도 치수의 문자 방향 보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우리 수직선에서 0도고요. 90도고 180도고 270도죠. 그래서 여기를 1사분면 중학교 때 다 한 거예요. 여기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쪽은
각도 치수를 요 각도 치수선 위쪽 바깥쪽에다가 기입하는 거고, 요 안쪽으로는요. 그렇죠? 아래쪽 3, 4분면, 4, 4분면 위치는 각도 치수를 치수 요 선 안쪽에 이렇게 많이 배치하더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치수는 수평 방향의 치수선은 위쪽으로.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기다가 문자를 이렇게 기입해요. 됐어요? 근데 뭐 여기다 기입하지 않는데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선과 겹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여기 소수점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게 겹쳐서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치수 문자는 치수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띄우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걸 지금 현재 한 0.5 정도 띄워라. 이렇게 표기하는데, 뭐 요것은 도면마다 좀씩 요 띄우는 간격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감안해서 어찌됐든 간에 뭐 한다? 요걸 띄워서 해라. 그래서 치수 문자가 치수선 위에 오게끔 하는 거고요. 여기는 아이고 요거 쓰기 어려운데 뭐 20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치수선 사이 요 간격 이야기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그 말이 네 번째 나온 내용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치수 보조기호들. 자, 요거 좀 수정합시다. 자, 첫 번째 지금 1번, 3번이 다 똑같이 50인데 이게 좀 오류가 났네요. 자, 1번은 여기에가 언더라인이 있는 거고요. 3번은 중간에다가 라인이 이렇게 그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나타내는 치수 보조기호 뭐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치수 문자는 뭐 해라? 상자 씌워라. 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참고 치수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 해설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언더라인 이렇게 그어놓게 되면은 치수 문자 아래에 언더라인 있게 되면 이건 뭐다? 비례 치수가 아닌 치수를 뜻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치수 문자 중간에다 선을 그어요. 그럼 치수 문자가 뭐가 겹쳐있죠? 이건 뭐 할 때 써요? 그렇죠. 요걸 수정했다라고 할 때 5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53이에요. 이렇게 수정할 때 중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현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치수 보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뭐예요? 치수 보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는 치수선에 대하여 적당한 각도로 평행한 치수 보조선을 그을 수 있더라. 맞는 내용이고요. 도형을 나타내는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 떨어져서는 안 된다. 요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항상 우리가 치수선과 치수와 물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외형선에서 보조선까지 요 간격을 일정하게 떨치라고 했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내용이 될 거예요. 치수 버전, 치수는 약간 지날 때까지 연장하게 나타낸다. 여기 요 부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치수선, 치수문자, 화살표 다 뭘로 표시한다? 치수 보조선까지 다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 맞는 내용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0번 봅시다. 치수 배치 방법 중 치수 공차가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은 뭐예요? 그렇죠. 2번 직렬 치수 기법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치수 문자가 나오게 되면 뭐가 따라온다 했어요? 그렇죠. 공차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연속되게 치수를 기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공차가 계속해서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누적 공차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누적 공차가 발생해도 상관없는 경우에만 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직렬 치수 기법을 쓸 수 있어요. 병렬은 말 그대로 하나의 기준선에서 계단 모양으로 계속해서 기입하는 걸 병렬이고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치수 공차가 그 다음 치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죠? 단 병렬 치수 기법은 뭐예요? 그렇죠.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요런 좀 단점은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누구예요? 누진 치수 기입법이죠. 그래서 여기 기준 있는 요 기점 기호, 당연히 요 기점 기호는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요.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그래서 각각의 구멍의 위치를 갖다가 뭐 했어요? 한 줄로 기입하면서 누적되게, 누적이 아니죠. 하나씩 독립된 개념으로 이렇게 기입하는 게 누진 치수 기입법이었었죠. 그래서 병렬 치수하고 같은 개념인데 얘는 뭐다? 공간 자체를 적게 사용하더라. 이런 장점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건 좀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구멍의 위치가. 근데 여기는 기점 기호에서 한 줄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여러분 자칫 잘못하기도 오해의 소지가 보이기도 해요. 그런 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어 쓰는 게 좋겠죠.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13번 추구 끝에 45도 못대기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2 곱하기 45도다. 그래서 요 2가 뭐냐면요, 길이에요, 길이. 자, 무슨 길이? 여기 요 길이. 됐어요? 그 다음에 45도는 요 경사지무의 각도, 요걸 뜻하죠. 그래서 2 곱하기 45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깎아내는 길이 치수와 각도 치수를 이렇게 나눠서 기입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C2. 챔퍼의 약자잖아요. 이렇게 기입한 걸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2-45도. 요건 주로 우리가 뭐 할 때? 개수를 뜻합니다. 그때 다시라는 요 기호가 붙어요. 그래서 45도짜리가 2개 있다. 요걸 표현한 건데, 그러면 요 45도짜리가 얼마만큼 깎아내야 돼요? 모르죠. 요것도 45도, 요것도 45도, 다 같은 45도인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14번. 치수선에서는 치수의 끝을 의미하는 기호로 단말 기호라는 게 있고요. 기점 기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단말 기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4번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기점 기호죠? 누진 치수 기입법 할 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단말, 끝나는 부분을 끊을 단. 그러니까 우리가 끝단을 뜻해요, 끝단. 그래서 치수선의 끝에 붙은 게 누구냐. 그래서 이런 속이 빈 화살촉이라든가 속이 채워진 화살촉, 그 다음에 오블리큐에서 요 사선, 이런 것들은 다들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또 많이 쓰는 것들이 뭐예요? 도트, 점을 또 많이 쓰기도 해요. 참고로 뭐 도트까지 정도 기억하시게 되면은 뭐 단말기호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 도면에 기입되는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봐봅시다. 재료 치수는 재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치수로 잘림 여유나 다듬질 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고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왜 그래요? 우리가 재료를 갖다 사러 갔는데 그 재료가 완전하게 이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직경을 갖는 뭐 파이프가 될 수도 있고 실축이 될 수도 있겠죠. 샤프트. 얘를 갖다가 하나의 흠집도 없이 완벽하게 이상적인 표면을 구사하고 있는 이런 재료 살 수 있어요? 힘들겠죠. 뭐 옮기다 보면 어디에 찌겨서 이렇게 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기계 가공할 때 못 쓰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직경을 깎아내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 치수는 주물 공장이나 단조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대로의 치수를 말하며 가공할 여유가 없는 치수이더라. 당연히 소재 치수도 마찬가지로 가공할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가공할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세 번째, 마무리 치수는 맨 마지막에 마무리 치수예요. 가공 여유를 포함하지 않는 치수로 가공 후 최종적으로 검사할 완성된 제품의 치수를 말한다.
아니 내가 마무리되는 치수인데 여기에가 무슨 여유가 있으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크게 했다든가 작게 깎았다든가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도면에 기입되는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소재 치수가 아니라 가공 치수를 기입해야 되겠죠. 또는 뭐 마무리 치수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또는 실제 치수라고 해도 되고요. 실제 물체를 가공해서 나오는 실제 치수.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17번 재료네요. 자, 다음 중 스프링 재료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뭐예요?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SPS가 위쪽에다 좀 쓸게요. 스프링 스틸이라고 해가지고요. 스프링 재료를 뜻하는 겁니다. SCR이라고, SCR 420이라고 나오는데 이 CR 자체가 크롬이에요, 크롬. 원소기호 있죠? 그래서 크롬 강을 뜻합니다. GC20은 뭐예요? 그레이 캐스팅해서 뭐예요? 회주 처리였었고, SF는 스틸 포징해가지고 뭐예요? 단강품이었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재질할 때 표 내용에 있는 내용 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체크해놨다가 메모했다가 자꾸 보시면서 이렇게 재료 부분은 좀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8번 다음 재료 기호 중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는? 자,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SM45C. SM과 카본, 탄소 사이에다가 숫자 표기로 표현했었죠?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SPS는 스틸 스프링이라고 해서 스프링 강을 뜻하는 거고요. STC가 탄소 공구강, SKH는 고속도 공구강이다. 이런 부분들 메모해 놓으셔가지고 초과해 주시고요. 19번 다음 중 재료의 기호와 명칭이 맞는 것은? 자, STC 방금 우리가 앞서 문제 있었잖아요.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탄소 공구강을 뜻하고요. 자, 그 다음에 STKM이라고 나오는데 용족 구조용 아변 강제라고 나오는데요. 자, 해설해 보게 되면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는 뭐였습니까? SM이죠. 방금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강제가 아니고 요걸로 바꿉시다. 강관이네요. 스틸 튜브예요. 그래서 강관해서 기계 구조용 탄소 강관이다라고 STKM 바꿔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C는 탄소 공구 강제가 아니고 뭐예요? 주강이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SS가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를 뜻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자, 21번 구상 흑연 주철품 재질 기호를 찾는 문제네요. 자, SC는 뭐였어요? 주강이었었고 GC가 회주철, SF는 단조강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더라. 그러니까 주철이니까 회주철이에요, 회주철. 그러니까 GC라는 기호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구상 흑연이니까 D가 추가된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흑신 가단 주철 뭐였습니까? 그렇죠. 블랙해서 BMC로 하더라. 백심 가단 주철은 화이트에서 WMC로 표기하더라. 뭐 요게 있었잖아요. 뭐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자, 22번. 다음 중 알루미늄 합금 주물의 재료 표시 기호는? 자,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AL이에요. 알루미늄 기호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A, 소문자 L로 많이 쓰죠.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찾으려면 일단은 A 계열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PBC. 요 P가 뭐냐면은요, 인을 뜻해요, 인을. 원소기호. BC는 청동 합금 주물이죠. 그래서 PBC 하게 되면 뭐다? 인청동을 뜻해요.
자, 그 다음에 ALDC1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여기가 다이캐스팅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루미늄 BRC 하게 되면 이게 청동 개념이에요. 그래서 ALBRC는 뭘 뜻한다? 알루미늄 청동을 뜻하더라. 그래서 답이 3번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좀 이것들은 좀 헷갈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여러 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23번. 자, 다음은 KS 제도 통칭에 따른 재료 기호이더라. 그래서 KSD 3752에서 SM45C.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를 뜻했었죠.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라라. 자, KSD. 우리 D 자체는 KS 분류 기호 중에서 뭐다? 금속에 대한 설명이더라. 맞는 내용이고요. 자, A가 뭐였어요? 기본이었었고 B는 기계였었죠? C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전기였었고 D가 금속이었었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것은 맞는 내용. 자, S 자체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스틸의 약자라고 했었죠? 처음에 나온 요 S요. 그래서 강을 의미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M은 뭐였어요? 그렇죠. 머신 스트럭처 유즈라고 해서 기계 구조용을 뜻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5C. 자, 재료의 최저 인장 강도라 이제 얘가 틀린 거죠. C가 뭡니까? 그렇죠. 카본. 탄소 함유량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45C를 뜻하는 것은 뭐다? 탄소 함유량 자체가 0.42에서 0.48의 중간값이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네요.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3번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실게요. 자, 26번. 재료 기호가 STS11로 명기되어 있을 때 이 재료의 명칭은? 자, STS 오늘 처음 나왔네요. 뭘 뜻해요? 합금 공구강 강제예요. 자, 탄소 공구 강제는 STC라고 우리가 앞서 했었고, 그 다음에 스프링 강제도 추가했었죠. SPS. 탄소 주광품 SC.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재질 부분은 뭐 재료의 명칭이라든가 재질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강해요. 무슨 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여기 수업하면서 추가됐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꾸 보시면서 이 기호는 뭘 뜻하고 이 기호는 뭘 뜻하더라. 요것들을 추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챕터 4 치수 기입법 및 재료 표시법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